안녕하세요. 이번 포럼을 같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경영센터의 센터장 맡은 김대표 이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탄소 중립 또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한 대응과 또 생물 다양성 교육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19 이후에 또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야외 활동 시간이 한동안 줄어들었고, 특히 아이들의 야외 활동 시간이 교도소의 재소자들보다 짧다, 이런 국제 연구 결과도 최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 야외 활동 시간의 감축과 직접적인 자연 체험의 감소가 아이들의 과잉 행동 집중력 장애라든지 스트레스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아마 생물 다양성 교육은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자연체험 교육이나 생명윤리 교육 등의 아주 토대가 되는 활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떠돌고 있죠. 하나는 2050년이 되면 AI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60% 이상 사라질 거다, 지금 일자리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재작년에 기후보건센터에서, 호주의 기후보건센터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2050년이 되면 지금 인류의 55%에서 60%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못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환경 난민이 될 거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제1 시나리오에 대해서 더 예민한 것 같은데, 어쩌면 제2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제1 시나리오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금 오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라든지, 또는 기온 상승이라든지, 또는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또는 얼음이 녹으면서 햇빛을 반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주로 해왔지만 사실 기후변화라는 맥락에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1970년 이래 척추동물의 70%가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에볼라 같은 경우에 물고기를 지나치게 남획하는 과정에서, 특히 대형 선단들이 저인망을 가지고 바다 밑바닥까지 거의 싹쓸이를 하면서 그 지역 어촌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제 박쥐와 원숭이 이런 걸 잡아먹는 과정에서 이제 에볼라가 터진 것으로 연구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에볼라는 치사율이 거의 90% 가까이까지 갈 정도로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 감염병이죠. 그래서 최근 호주 지역의 산불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다음번 인수공통 감염병이 아마존 지역에서 발생할 거라고 염려하는 목소리들도 커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와 같은 감염률과 에볼라와 같은 치사율을 가진 아주 영리하고 교묘하고 이런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우리가 앞으로 20, 30년은 마스크 못 벗을 거다. 그러니까 마스크 못 벗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발생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 마스크 금방 벗을 거라는 기대가 비현실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이죠. 작년 코로나가 한참일 때 10월 달에 전 세계 리더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1위가 94%의 응답자가 선택한 기후변화였고, 다음으로 86%가 선택한 것이 생물다양성 감소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개의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이 이제 물 부족이라든지 오염, 빈곤, 경제적 불평등, 플라스틱 쓰레기, 그다음에 교육과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쓰레기 문제, 대기 오염, 식량 부족, 그리고 나서 감염병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문제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여기에 시달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 감염병 문제는 인류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나 생존에 위협을 미치는 정도로 보면 한 13위 정도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그 순위가 굉장히 올라가긴 했죠. 빨간색을 여기 이렇게 늘어난 걸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제 산불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 자체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또 되고 있기도 하죠. 호주에서는 3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불에 타서 죽은 것으로 리포트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고성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런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온실가스도 대량으로 방출이 되지만 또한 그 지역의 생물 다양성에 아주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서 농작물이 가지고 있는 생물 다양성조차 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은 식량 안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생물 다양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0만 명 가까운 환경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누적된 환경 난민만 8천만 명이 넘는다고 인권위원회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경 지역들이 다 국가적으로 보면 나중에 분쟁 지역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죠. 코로나19의 원인을 대체로 이렇게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공장식 축산, 동물 밀거래 이렇게 네 가지로 주로 꼽고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모두 생물 다양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또 기후변화를 막아서 앞에 산불 같은 일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공장식 축산과 동물 밀거래를 완화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면 인수공통 감염병이 증가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지난 30년 동안 발생한 감염병의 75%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위험한 측면은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금방 해낼 수 있지만 복원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생물 다양성의 감소, 농경지의 축소 또는 가뭄과 홍수, 산불 등은 인류 생존 전체를 위협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물 다양성 보전을 통해서 지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지구가 생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원래 자신의 생태계나 시스템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힌트는 좀 얻은 것 같아요. 초기에 코로나19 초기에 경제적인 활동이 좀 줄어들고 위축되었을 때 도시 한복판 강에 돌고래가 나타나는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연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지구가 자신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단지 온실가스 배출을 덜 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것만으로는 그 힘을 길러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과정에서 기후위기만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되고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싱크대를 생각한다면 욕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줄여야 되긴 하지만 동시에 배수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땅속이나 기타 지구 생태계 어딘가에 탄소가 저장되는 능력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 힘 역시 생물 다양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기도 하고 동시에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거나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후 변화에 대한 완화나 적응 능력도 상대적으로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게 이제 순환 경제이겠죠. 자연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요소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동안 우리가 자본주의 산업 문명은 선형 경제를 유지해 와서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얻고는 어딘가에 쓰레기로 자연을 갖다 버리는 처음과 끝이 연결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을 지금까지 이루어 왔다면 이제 새로운 순환 경제가 기본이 되는 새로운 경제 체제로 전환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을 또 함께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보면 제12조와 제13조에 교육이나 연수, 훈련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용 또는 보존을 함께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또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건 능력을 기르기 위한 연구 개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일반 대중들이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가치를 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정 상에 보면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단원과 내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폭도 좁고 계열화도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합성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나오지만 수준에 따라서 그 난이도나 통합적인 수준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계열화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에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잠깐의 언급이 있고 통합과학에서 진화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일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이 문제를 기후위기와 함께 묶어서 다룬다든지 지속가능성과 함께 묶어서 다루는 수준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공원에서 자연환경 해설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 과정에서는 생물 다양성이 그 전체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학교 밖에서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토대가 상대적으로 더 갖추어져 있기는 한데 이 학교 밖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배울 기회를 누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자연환경 해설가라든지 숲해설가 또는 갯벌 안내인 또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등 학교 밖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분들이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본인들의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면서 동시에 학교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 속에도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좀 더 통합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나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꽤 여러 기관 단체들이 생물 다양성을 테마로 해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클레이 사무소에서 오늘 소장님께서도 오셨는데 사실 지방정부가 각 지방정부의 자연환경이나 생물 다양성 여건에 맞는 보존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생물 다양성 교육센터라든지 또는 민간 지역, 민간 단체 또는 민간 기관에서도 생물 다양성 교육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돌고래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동물이나 동물군들에 대한 동물권, 동물복지 이런 차원에서의 운동이 생물 다양성 교육으로 연결되거나 확장되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물 다양성 수준에 대한 인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직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 이해 정도가 어떤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높지 않은 편인데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환경 문제를 꼽았을 때 대기에 대한 건 이건 미세먼지가 심각했을 때 조사한 거라서 조금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보면 도시화 및 개발로 인한 생물 다양성 파괴에 대한 부분이 3.7% 정도의 선택밖에 받지 못했다는 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또는 기후위기나 이런 문제들에 비하면 생물 다양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지 않다, 여전히. 그리고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느끼지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과 삶의 질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질문한 걸 보면 지역 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조금 더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또는 통합적인 연구가 시계열적으로 변화 추세를 읽어내기 위한 연구가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편차가 있는 거는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는데 이 편차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 체험 교육에 참여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도 예를 들면 세종 같은 경우에는 참여 경험이 없다는 아이들이 90% 가까이 되고 강원도는 있다는 사람들이 82% 가까이 돼서 이렇게 극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저희가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좀 어려웠는데요. 혹시 논의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기관 간의 협력 또는 네트워크 또는 별도의 전문기관의 설립 또는 국가의 추진 체계를 다듬는 것, 이런 데 대한 요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여러 법에서 국가가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걸 명시하고는 있는데 5개년 단위의 종합계획,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라든지 그걸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과 예산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걸 이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18조 5천억을 들여서 2,500개 학교를 리모델링하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그린이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그린은 대체로 에너지와 건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단열 차폐가 잘 되는 건축물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스마트가 결합되고 이런 얘기들은 많은데 학교가 정말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그런 공간으로 야외 공간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환해 가겠다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건축공사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학교라고 하는 운동장은 지역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린스페이스이고 공동체가 참여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구축되느냐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학교가 그렇게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공간이 되고 그게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걸 모니터링하거나 조사하거나 이런 데 참여하고 그게 수업에 연결되고 한다면 아마 그린스마트 학교 사업이 생물 다양성과 또 기후변화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거점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교육부에 계신 분들이 꼭 경청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보시면 그린스마트 사업에 대한 설명의 자료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저는 그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에너지, 생물 다양성, 순환경제, 그리고 생명윤리 이렇게 4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가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도소의 재소자들보다 야외 활동이 짧다는 우려를 넘어서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에 퍼머컬처나 포레스트 가든이나 최근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산 녹지 공간들을 만들고 이걸 급식과 연결하고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교 급여에 따라서 인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프로젝트를 유치원 아이들은 그냥 이런 자연을 낯설게 보고 그 다양성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면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실제로 자기 지역의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오늘 주제가 철새도 있습니다만 이런 철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지역의 습지에 살고 있는 양서파충류들이 어떻게 로드킬을 당해서 죽거나 농로에 갇혀서 여름에 말라 죽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자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과 사회환경 교육이 연계해서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문제는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중요한 거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생명 윤리 교육이나 또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설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 포럼을 계기로 해서 생물 선생님들이나 또는 관련된 여러 학교 밖의 생물 다양성 교육, 자연 체험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 논의에 함께 참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함께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